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사라지남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암으로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어서 오랫동안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더 이상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암에 걸리면 한상도 선생님처럼 음식 치유, 마음 치유, 습관 치유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혹은 암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이 책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1부에서는 음식 치유에 대해서, 2부에서는 마음과 습관 치유에 대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상도 2020년 5월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수술과 약물 대신 자연 치유를 선택했다. 육류와 생선, 우유, 계란, 밀가루, 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다. 그것뿐이다. 상식에 가까운 것을 묵묵히 실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70kg에서 57kg로 살이 빠졌고 피부가 물라보게 좋아졌다. 고혈압과 통풍이 사라졌다. 탈모가 멈추면서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시력도 좋아졌다. 수시로 찾아오던 설사와 변비도 없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암도 사라졌다. 마음 또한 유순해지고 차분해졌다. 몸과 마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대한 1년 3개월의 기록이다. 영월 군청 군무, 원주고 및 한양대 국문학과 졸업, 저서로 태화산 편지 1, 2권이 있다. 2020년 5월 25일 나는 나를 죽였다. 내 몸속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은 나는 그때까지의 나를 완전히 버렸다. 그리고 지난 1년 3개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수술도 하지 않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자연 치유를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산삼 같은 영약을 먹은 것도 아니다.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유지했다. 가족, 친지 몇몇 외에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평소 일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내적인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던 습관을 버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었다. 암인 것 같습니다.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서울행버스에 올랐다. 종합병원 전문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결론은 간단했다. 가능하면 빨리 검진을 받고 수술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음식 관리, 운동 관리를 시작했다. 먼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일절 먹지 않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 즐기던 술과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 육류와 육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다. 우유와 유제품, 생선, 밀가루 음식도 먹지 않았다. 자연식이라 해도 설탕과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은 입에 대지 않았다.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도 멀리했다. 대신 몸에 좋다는 과일, 채소를 많이 먹었다. 아침에는 사과와 토마토 같은 생과일과 제철 채소 대 6가지로 만든 샐러드를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채소와 해조류 반찬을 먹었다. 동시에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주변의 공원이나 야산을 걸었다. 핸드폰에 앱을 깔아놓고 매일 1만 보 이상씩 체크하며 걸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한편으로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유튜브에 들어가 관련 강의나 강연을 들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공감이 큰 책은 구매해 밑줄을 쳐가며 2-3번 읽었다. 쉽게 말해 음식 관리, 운동 관리지 평생 동안 이어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다.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나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이겨냈다. 방법은 2가지였다. 하나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수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수술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미봉책이라는 것을, 그래서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자연 치유 방식이다. 음식 관리와 운동 관리, 마음 관리를 통해 세포의 기능과 활동을 강화하여 몸이 스스로의 힘으로 암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증상인 종양의 제거보다 종양의 원인이 되는 세포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잘못임을,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깨달았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내 삶의 근원이요 원천인데도 몸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무지, 그것이 열심히 산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나큰 죄요. 암은 그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지하니 되는 대로 행동했다. 먹는 것이 특히 그랬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더욱더 엉망이었다. 라면이나 국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먹었다. 몸에 좋다는 과일이나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술과 담배와 커피가 추가되었다. 1-2년도 아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생활했으니 몸이 어찌 견딜 수 있었겠는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던가? 아니다. 모르는 것은 죄다. 죄도 큰 죄다. 나는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다. 암이라는 무서운 벌을 말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알아야 속죄할 수 있고 알아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와 싱크대를 뒤져 가공식품을 있는 대로 끄집어냈다. 라면을 비롯해 햄, 참치, 커피, 삼겹살, 냉동만두, 통조림, 탄산음료, 식용유 등 꽤 많은 것들이 식탁 위에 수북히 쌓였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소주와 맥주도 꺼냈다.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고 선별을 시작했다. 봉투는 하나 가득 채워졌다. 주둥이를 묶으며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너희들과 작별이다. 잘 가라. 그 길로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갔다. 로컬 푸드 코너에 현미와 수수쌀, 서리태 등 몇 가지 잡곡을 카트에 담았다. 토마토와 사과 같은 과일도 골랐다. 양배추와 브로콜리와 당근 등 여간에서 먹지 않았던 채소도 주저없이 담았다. 맛이 있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얼마나 몸에 좋은지, 면역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만 고려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그것부터 집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장바구니에 옮겨 담는데 물건들이 많이 낯설었다. 바로 전날과 비교해도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래, 여태까지 먹은 것이 지금의 내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먹는 것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들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먹는 것을 완전히 바꿨다. 백미와 육류, 생선, 계란, 기름 등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즐겨 먹던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종류를 불문하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하루 몇 잔씩 마시던 커피도 완전히 끊었다. 빵이나 피자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두말할 필요 없다. 대신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먹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와 사과를 기본으로 제철 과일 한두 개를 곁들였다. 거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양상추, 비트 등으로 샐러리를 만들어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수수, 콩, 귀리 등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된장국이나 청국장, 미역국 등을 곁들였다. 반찬은 채소와 나물, 해조류로 차렸다. 조리를 할 때 식용유는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즙을 사용했다. 동시에 먹는 양도 줄였다.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시간을 늘렸다. 입에 넣고 씹고 또 씹었다. 10분 내외였던 식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렸다. 씹는 것이 지루하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다. 먹는 음식은 물론 방식까지 완전히 바꿨다. 나의 일상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한결 좋아졌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동할 때 맥 풀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강도가 약해서 견디기 수월했다. 그때부터 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체중 감소였다. 불과 2주일 만에 70kg였던 것이 62kg로 8kg나 빠졌다. 왜 이렇게 말랐냐? 어디 아프냐?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볼 정도였다. 욕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였다. 머리숱에 시선이 꽂혔다. 전에 비해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원형 탈모가 심했다. 나는 이리저리 머리를 돌려가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 살펴보기도 했다.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잔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변화는 시력에서도 확인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근시다.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켜놓은 TV에 자막이 읽혔다. 안경을 썼나 얼굴을 만져봤지만 잡히지 않았다. 안경을 벗었는데도 보이는 것이었다. 발 뒤꿈치도 달라졌다. 나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심했다. 그러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매끄러워졌다. 음식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자 소화작용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소가 머리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어 세포 활동이 촉진된 것이었다. 그러자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혈압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혈압도 높았다. 그 길로 나는 영월의료원으로 갔다. 128에 80이었다. 몇 번을 다시 측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언제 어디서 재도 140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던 혈압이 관리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렇구나.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비로소 실감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내 몸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암 또한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공부를 해보니 암도 결국 같은 문제였다. 독소와 노폐물로 인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암세포요. 암세포가 쌓이고 쌓여서 덩어리가 된 것이 암 종양이었다. 발생 원인에 있어서 탈모나 각질과 다를 바가 없었다. 틈이 나는 대로 읍내 도서관을 찾았다. 음식과 건강에 관한 책을 대출해서 읽고 또 읽었다. 더글라스 그라함의 산 음식 죽은 음식, 콜드웰 에셀스틴의 지방의 범인,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자연 치유 불변의 법칙,
존 맥두걸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문식, 레이먼드 프랜시스의 암의 스위치를 꺼라, 데이비드 A. 싱클레어의 노아의 종말, 이시영 박사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 엄융회 박사의 건강공부 등등이 그때 읽은 책이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을 거론할 때면 빠짐없이 인용되는 구절이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이 한마디에 석가모니 가르침의 모든 것이 불교의 전부가 들어있다고도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연기의 세상이요, 세상 모든 것이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암과 암 종양의 관계가 그렇다. 암이 암세포의 이상 증식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이라면 암 종양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암이 원인이요, 그 결과가 암 종양이다. 그러니 암과 암 종양 사이에도 다음과 같은 연기법이 적용된다. 암이 생김으로 암 종양이 생기고, 암이 사라짐으로 암 종양이 사라진다. 여기에는 또한 암이 사라지지 않으면 암 종양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니 암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서의 암을 치료하면 결과인 암 종양은 따라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학은 원인인 암은 제쳐두고 증상이자 결과인 암 종양에만 매달린다. 조직검사를 통해 암 종양이 발견되면 그것을 암이라고 하고,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동원해 종양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 또한 그것을 암 치료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수술과 화학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암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을 치료할 뿐이다. 원인은 남겨둔 채 결과만 제거하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그러니 증상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제거한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 발현될 수도 있다. 수술 후 재발과 전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니 치료해야 할 것은 종양이 아니다. 원인이 되는 암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 물론 위중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종양 제거가 우선일 수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반드시 원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증상은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병원에 가면서 보았던 재발 전이 점담병원이 계기가 되었다. 점담병원이 있을 정도로 재발과 전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병원과 의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답을 찾고자 노력했고, 불교의 연기론에서 그 이치를 터득했다. 원인이 되는 암 현상을 치료하면 결과인 암 종양은 따라서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나는 종양 치료보다 현상으로서의 암을 치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몸속의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종양이 발생한 만큼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요, 이를 위해 음식관리, 습관관리, 마음관리가 필요했다. 독소의 유입을 막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공급해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면 암 종양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 암의 스위치를 꺼라를 쓴 레이몬드 프란시스는 세상에는 하나의 질병만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모든 질병은 세포의 기능장애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세포가 어떤 연유로 인해 본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이다.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관찰하면서 음식과 습관, 마음을 관리하면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상 치유가 바로 그것이다. 프란시스 박사는 또 세포가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독성 물질의 과다 흡수와 영양 결핍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화학 물질로 오염된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각종 독소가 과다하게 유입되는 반면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 집 화장실의 변기 옆에는 종이컵이 놓여 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볼 때면 나는 종이컵에 일정량씩 받아 상태를 살펴본다. 색이 진한지 옅은지, 빛깔이 맑은지 탁한지, 이물질은 없는지,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체크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pH 측정기를 이용해 산도를 측정한다. 대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물을 내리기 전 형태와 색깔을 살펴보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전날 먹은 음식이나 활동 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한다. 몸속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세심히 관찰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배설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출하는 소변이나 대변에는 몸 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신호가 담겨 있다. 색깔, 빛깔, 형태, 냄새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땀이나 열, 피부의 상태 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 신호를 보내도 느끼지 못한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몸과 소통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이 가능하다. 암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치유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나 스스로 주치의가 되어 부단히 내 몸을 살피고 소통한 것, 바로 그것이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한 말이다. 동양에서도 식약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고 보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은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지혜가 일깨워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총량은 평균 1048g이다. 매일 1kg이 넘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문제는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명활동에 방해되는 독소가 함께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망각하거나 무시한다. 몸에 이롭냐, 해롭냐가 아니라 눈과 입으로 음식을 평가하고 선택한다. 에너지와 영양소는 생각하지 않고 겉모양과 맛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중에는 그런 음식들이 즐비하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화학 물질로 가공된 식품들이 매대를 꽉꽉 채우고 있다. 거리에는 치킨, 피자, 햄버거, 탄산 음료 등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높은 정크푸드가 널려 있다. 그 결과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은 턱없이 부족해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유해한 독소는 과다 유입되어 몸 곳곳에 축적된다. 그것이 비만이라고 부르고 나아가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이어진다. 광우병은 말 그대로 소가 미치는 질병으로 1986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원인을 밝혀냈다. 양의 뼈를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이 원인이었다. 초식 동물인 소에게 육식 사료를 주니 몸속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 광우병으로 표출된 것이다.
진화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과일과 열매, 채소를 먹고 살았다. 세계적인 영양학자 더글라스 그람 박사는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인간의 신체 구조가 육식 동물과 달리 채식에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것을 30가지 차이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치아의 구조, 엄지손가락, 대장의 형태와 길이, 소화 효소 등 과일과 채소를 먹기에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몸도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한다. 채식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 육식 동물의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탈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지방이 수채구멍에 들러붙어 배수를 방해하듯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동안 내가 로망으로 즐기던 삼겹살, 그 삼겹살 구이가 내 몸을 망친 독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특유의 점성으로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섭취량이 적당하고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씻겨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적되고 굳어진다. 그것을 플라크라고 한다. 플라크가 커지고 많아지면 혈류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고혈당도 그런 질환 중에 하나다. 내 몸에 생긴 암 또한 결국은 지방 때문이다. 암뿐만이 아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종합검진에서 지적된 각종 증상도 지방이 원인이다. 탈모와 시력감퇴, 각질, 무좀 등 노화 현상으로 이었던 각종 질환도 과다한 지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이 되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을 수는 없었다. 지방은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이다. 적정량의 지방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나는 동물성 지방은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기름 자체는 물론 기름으로 만든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 특히 치킨을 비롯해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성 기름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로 대신했다. 식물에도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견과류에는 특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래서 견과류 양도 제한했다. 하루에 20g, 소포장 한 봉만 먹었다.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많이 사가는 한국 상품이 믹스커피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 선물용으로 제격이라는 것이다. 믹스커피는 커피 10%에 설탕과 프림이 각각 45%라고 한다.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암뿐만이 아니라 감기, 우울증,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거의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암에는 특히 치명적이다. 암세포는 당분을 발효시켜 먹이로 삼는다. 설탕이 암세포의 음식이자 연료가 되는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가공되고 정제된 설탕을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맹독이라 부른다.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설탕은 식단에서 가장 위험한 식품이라고 단정한다. 그런 설탕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2019년 설탕 소비량이 70년대에 비해 20배나 넘게 증가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와 비례해 증가한 것이 비만 인구와 각종 질병이다. 70년대만 해도 비만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36명이 비만이라고 한다. 통계를 찾지 못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각종 질병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범인이 설탕이라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방이 그렇듯 당분도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다. 세포의 생명활동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당을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이 아니듯 당분도 다 같은 당분이 아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당은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 수많은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다. 섬유소는 당분의 빠른 흡수를 막아주고 각종 미네랄은 당분이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산 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 더글라스 그람 박사는 과일과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꾸준한 섭취를 강조한다. 반면 설탕은 당분만 추출해 정지한 것이다. 다른 영양소는 다 제거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나 협력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음식에서 설탕을 배제했다. 하루 몇 잔씩 마시던 믹스커피는 물론 설탕이 가미된 가공식품도 완전히 끊었다. 반찬 조리에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필요한 당분은 오로지 과일과 채소, 현미와 잡곡을 통해 섭취한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내게는 이겨내지 못하면 암에게 지고 만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 절박함의 힘으로 설탕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였다. 라면이 몸에 해롭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다. 기름에 튀긴 면발이며 각종 화학물질을 첨가한 스프가 몸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나 또한 인정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다. 어떤 꺼리낌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였을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떠오른 것이 내가 먹은 음식, 그 중에서도 라면이었다.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를 쓰고 먹었으니 떼내진 후회가 본무 터지듯 밀려왔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가루,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 설탕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설탕처럼 쉽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몸을 산성화하고 pH 수치를 낮춰 산증을 유발한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라는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다. 그 결과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각종 영양소를 파괴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대사작용 및 호르몬의 균형도 방해한다. 또 함유 물질의 렉틴은 소량으로도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면역에 필수적인 흉선에 손상을 입히고 혈액 속의 면역세포를 훼손한다. 렉틴의 반응에 생성된 항체는 다른 단백질과 교차 반응을 일으켜 하시모토병 등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또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일으켜 암의 발병과 진행을 돕는다. 우리 한국인에게 특히 더 좋지 않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그 과정에서 방부제 등 각종 화학 처리가 수반된다. 독소는 더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소는 다 파괴된다.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음식 치유를 시작하면서 나는 라면은 물론 모든 밀가루 음식과 완전히 결별했다. 주방을 뒤져 나오는 대로 다 쓰레기 봉투에 버렸고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 밥보다 더 즐기던 것이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내 몸에 암을 만든 철철지 원수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 머리는 제어가 가능했지만 입은 달랐다. 오랫동안 즐기던 그 맛을 잊지 못해 수시로 군침을 흘리고 입맛을 다셨다. 나는 밀가루 음식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 대용품을 찾았다. 두부로 만든 두부면과 현미국수가 그것이다. 라면이 생각나면 두부면을 라면처럼 끓여 먹었고 국수가 먹고 싶을 때 현미국수를 삶았다. 전이나 수제비는 미숫가루나 귀리가루를 이용했다. 수프나 고명 또한 과채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야생 동물 중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동물은 없다고 한다. 오직 사람만이 소의 젖, 양의 젖을 사용하는데 그게 과연 사람의 몸에 이로울까?
인도의 간디는 어쩌다가 우유를 먹게 되면 명상이 잘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또한 같은 원리에서 이해가 된다. 우유는 소와 송아지에게 적합한 소의 음식이지 사람의 몸에 적합한 사람의 음식은 아닌 것이다. 나는 우유와 유제품 또한 금지 식품으로 판단해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우유는 물론 우유가 들어간 어떠한 가공식품도 먹지 않았다. 밥에는 반찬이 따른다. 그러나 밥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찬도 함께 바꿔야 한다. 반찬은 대부분 김치와 나물이었다. 해조류도 애용했다. 김과 미역을 비롯해 톳, 쇠미역, 쌈다시마, 꼬시래기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찾아 맛을 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반찬 중에도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은 것이 있다. 마늘이다. 수학철에 밭에서 직접 사다가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먹었다. 항암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식품인 사과와 토마토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음식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에서 소화를 하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니 입안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길이자 내 몸을 재생시키는 길이다. 나는 먹는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렸다. 입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고 장의 흡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음식에 열을 가하면 자연에서 생산된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다. 대사 과정에 필요한 각종 효소가 다 죽고 비타민, 미네랄, 엽록소 등 중요한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된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에도 변성이 일어나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적 가치가 크게 손상된다. 맛은 좋아지겠지만 영양소는 하나도 없는 죽은 음식이 되는 것이다.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한 분명한 사실이다. 최대한 생식으로, 조리는 최소한으로. 음식 관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렇게 또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최대한 자연 그대로 먹겠다고 다짐했다. 아침에 먹는 과일과 채소는 일체가 생식이었다. 다만 하나, 토마토는 예외였다. 토마토에는 전립선에 좋다는 라이코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가열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서 끓는 물에 익혀 먹는다. 현미밥을 먹을 때에도 반찬은 가능하면 생채로 만들었다. 배추, 무, 갓, 미나리 등 번갈아가며 김치를 담그고 겉절이를 무쳤다. 독이 있어 법제를 해야 하는 것 제외하고는 나물도 가능하면 생채로 무쳤다. 해조류 또한 별다른 조리 없이 날 것으로 먹었다. 최대한 살아있는 상태에 그대로 먹었다. 생식을 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속이 편해졌다.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되고 설사와 변비가 사라졌다. 또한 하루 12시간씩 단식하였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는 음식의 대사작용에도 생체 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크게 3개의 주기로 나누는데 섭취 주기, 낮 12시에서 오후 8시, 음식을 먹는 시간. 동화 주기,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먹은 음식을 흡수하는 시간.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다. 이 주기에 맞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밤에 해당되는 동화 주기는 낮에 섭취한 영양소로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호르몬을 만드는 시간이다. 또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고 부족한 것들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몸을 편안히 해야 한다. 그래야 동화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야식이 비만의 원인이라면 비만을 해결하는 방안 또한 분명하다. 야식을 끊고
단식하는 것이다. 단식을 하면 우선 노폐물이 제거된다. 과식으로 체내에 쌓여있던 지방과 대사 찌꺼기들이 배출된다. 또 혈관 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동맥경화나 암 같은 성인병의 예방 및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단식을 하면 유전자도 젊어진다. 림프구의 면역 활동이 높아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증가한다. 흉선이나 부신의 중량이 커져 면역력이 강화된다. 또 만병과 노화의 근원인 산화독을 방지한다. 하루 한 끼 단식을 하면 활성산소를 13%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공부를 하면서 나도 야식의 백해무익함과 단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공감했다. 안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라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저녁밥을 일찍 먹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까지 철저히 지켰으니 나의 방식은 12대12 단식이요. 과일과 채소를 예외로 하면 16대8 단식이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야식을 즐겼는지 끊고 난 뒤에야 알았다. 저녁을 먹은 뒤 가볍게 걷고 나면 이내 배가 출출해지고 구미가 담겼다. 음식점 앞을 지날 때면 풍겨 나오는 냄새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나는 먹지 않았다. 힘이 들 때는 물 한 컵 마시며 버텼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자 적응이 되었고 지금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인이 되었다.